동영상 촬영하니까 이건 벗어놓고 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부터 말씀해드렸어요. 추론적 읽기를 하든 비판적 읽기를 하든 사실적 읽기가 기본이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비판적 읽기가 뭐냐? 64페이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그래 공정하고 타당하며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실적 읽기를 하면서 적절성이랑 뭐지? 갑자기 생각난다. 단어가 요즘에 단어가 생각이 안 나. 큰일 났어. 뭐였냐? 추론적 읽기 하면 됐나? 아닌데.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것을 공정성이라고 여러분 믿을 수 있는 걸 신뢰성이라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신뢰성과 공정성을 파악을 하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비판적 읽기 같은 경우에는 얘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면 안 되잖아. 글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으면 우리가 공정하게 바라볼 수가 없어서 공정성을 평가해야 돼. 근데 그 사실적 읽기처럼 적절성이 아니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타당성을 이야기를 했잖아. 타당성. 그죠? 타당하다는 것은 얘가 뭔가 주장을 했으면 그에 따른 근거가 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건지 혹은 주장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건지 같은 것들이 이제 타당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옆에 배경 지식 플러스에 글의 타당성과 공정성 평가 보이세요 여러분? 글의 내용이 보편적인 이치나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 어긋나지 않는가, 주장이나 근거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잘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는 것을 타당성 평가를 하고, 공정성 어렵지 않아요.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았는지, 균형 있게 글의 내용을 담았는지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한다. 비판적 읽기의 방법. 글의 내용이나 관점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평가하며 읽으며 자료 및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면서 읽어봅니다. 그러니까 자료가 글의 내용이나 필자의 주장을 잘 뒷받침하고 있는지, 자료가 글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는지, 자료의 출처가 분명한지,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내재된 사회문화적 이념을 분석하고 평가하면서 읽어야 된다. 글에 숨겨진 필자의 의도가 타당한지, 사회문화적 이념 등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서 적절한지 같은 것들을 평가를 하면서 읽어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판적 읽기라는 건 무슨 말이냐, 어떤 내용을 보고 이게 타당한지 공정한지 적절한지 같은 걸 니들이 한번 평가해봐라,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여러분, 윗글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다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어떤 것에 대해서 뭐 주장과 잘 맞는 근거가 사용돼서 적절하다, 이런 식이요.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문화 이치와 잘 맞기 때문에 타당하다 혹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주장하는 글입니다. 논설문이에요. 감시와 역감시 역사. 당연히 비문학이니까 써야 되겠죠. 아, 이거 안 보이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파놉티콘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여러분? 안 들어봤어요? 파놉티콘이 뭐냐면 감옥인데 이렇게 생긴 감옥이에요. 여기에 창문이 나 있어요. 여기에 창문이 났어. 여기에도 창이 있어요. 그럼 여기 방은 빛이 밖에서 들어오니까 겁나 밝겠죠? 여기 탑이 있어요. 아주 조그만한 문만 이렇게 창문 같은 것만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되게 어두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어요? 밤에 밖에 있으면 불 켜놓은 집 되게 잘 보여요. 안쪽. 근데 낮에 불 꺼져 있는 집 안쪽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시선이 가는데 이쪽에서는 시선이 와 안 와? 안 와.
그래서 얘가 여기 죄수가 있어. 여기 감독관인데 감독관이 나를 보고 있는지 보고 있지 않은지도 몰라. 그래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돼요. 이걸 파놉티콘이라고 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으면서 뭔가를 논설문이잖아. 뭔가를 주장하고 있어요. 파놉티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해. 이거 하나만 봐줘. 지금 왜 없냐? 파놉티콘이 여러분 실제로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만들어지진 않고 이론만 있었는데 이게 오면서 전자 파놉티콘으로 발전을 하거든요. 그것까지 얘기를 해놓고 있어서 제재가 파놉티콘과 전자 파놉티콘이에요. 페놉티콘인데 선생님이 자꾸 파놉티콘이라 얘기하는 건 페놉티콘으로 발음해도 되고 파놉티콘으로 발음해도 되는데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파놉티콘이라고 설명해서 파놉티콘이라고 입이 들려서 선생님이 자꾸 파놉티콘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마워.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은 페놉티콘에서 전자페놉티까지 감시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시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 이렇게 제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감시장치가 등장한 전자페놉티콘 사회로 시민운동이 국민의 역감시를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자페놉티콘 시대는 결국 정보가 중요하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할 것인가 관심과 고민이 필요한데 그럼 주제가 뭐냐? 현대사회 전자페놉티콘은 다양한 유형으로 대중을 감시하지만 역감시가 가능하게 하기도 함. 주장하는 글인데 논설문인데 주제를 봤더니 되게 설명하는 글처럼 지금 해놨죠. 설명문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읽으면서 뭘 찾아야 돼?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죠? 그죠? 이 사람 도대체 주장하는 게 뭔지가 지금 여기까지 읽었는데 전혀 안 나왔어요. 주장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된다 뜻이에요. 자, 구성 서론이 제라미 벤담의 효과적으로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원형 교도소 페놉티콘. 여러분 우선 전자 페놉티콘을 설명을 하려고 하면 감시의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면 페놉티콘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페놉티콘이 뭔지부터 설명을 했나요 서론에. 물론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페놉티콘을 다시 평가를 했거든요. 재해석을 했어요. 어떻게 재해석을 했고 현대 사회는 정보기술의 발달로 전 지구적 감시가 가능한 전자 페놉티콘 사회로 이제 발전을 했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민운동이 국민의 역감시의 권리를 보장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라고 나오는 거예요. 결론 이게 주장입니다. 이 사람의 전자 페놉티콘 시대에는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고민을 해야 한다.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게 구체적으로는 일단 지문 보고 찾을 건데 우리 좀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돼를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머지 페놉티콘 구조와 효과, 페놉티콘 개념 변천과 페놉티콘과 전자 페놉티콘 공통점과 차이점, 전자 페놉티콘을 방지하는 필자의 주장과 근거를 여러분 글을 읽으면서 정리를 한 후에 앞으로 넘어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뭐 정리가 되는 걸 다시 읽으면서 이해가 되고 할 거 아닙니까? 타이틀 한 명의 교도관이 수백 명의 죄수를 감시했으면 효과적인 방법은 없으니까 18세기 말에 영국의 공리주의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이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독립운동하면서 중벌을 받은 죄수들을 더 이상 미국에 보낼 수 없게 되자 교도소의 문제는 영국의 국가적 관심사로 부상을 했습니다.
페놉티콘이 만들어진 제한이 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선생님 미국이 독립한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래 미국이 영국 알죠? 식민지였는데 미국이 독립해. 원래 여러분 혹시 미국이 범죄자의 나라에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왜냐면 영국에서 범죄자가 있으면 미국을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거랑 비슷하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 미국이 한동안 호주를 이제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미국의 범죄자들을 또 호주로 보내. 근데 왜 호주가 이렇게 잘 되게 됐냐면 호주에서 금광이 발견돼 버린 거예요. 골드러시라고 하죠. 그래서 호주가 그때 막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랑 똑같아요. 근데 미국 이제 독립했어. 미국으로 보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교도소 필요 없었는데 미국으로 보내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영국에 뭐가 필요하게 돼 버린 거예요. 교도소가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18세기에 벤덤이라는 사람이 제레미 벤덤이라는 사람이 페놉티콘이라는 걸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페놉티콘의 구조 여러분 이거 1, 2, 3 이렇게 할까요? 페놉티콘 구조는 가운데가 비어있는 동심원 모양 바깥쪽에 동그란 건물에 있는 주호수를 가지는 방들이 있어 중앙에 있는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죄수의 방에 자 그러면 이제 3 감시 원리 감시 원리는 죄수의 방에는 햇빛이 들이기 위해서 외부로 있는 창 외에도 건물 내부를 향한 또 다른 창이 있어서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이 교도관에게 시시각각 포착될 수가 있었고 반면 중앙의 감시 공간의 내부는 항상 어둡게 유지돼서 죄수는 교도관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커녕 교도관의 존재도 알 수가 없었다. 보이나? 보이네. 시선에 불균형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죄수들은 자신들이 지금을 감시관이 나를 보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 수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쵸? 죄수는 보지 못한다 이런 거 안 했잖아 지금. 읽어서 여러분들이 이해 못할 수준인가 이거? 아니죠. 신경전달물질보다 훨씬 쉽죠. 근데 뒤로 넘어가서 훨씬 어렵긴 한데 지금 선생님이 여기 부분이랑 여기 부분은 못 쓰잖아. 그래서 최대한 간결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최대한 간결하게. 벤담에 따르면 페놉티콘에 갇힌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교도관의 시선을 의식해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설교도소이면서 죄수의 노동에 의존하는 공장형 교도소인 페놉티콘은 당시의 영국 개혁 세력의 일부가 추진하던 공공교도소, 격리식 교도소가 맞지 않아 결국 영국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네요.
되셨나요, 여러분? 되셨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벤담의 페놉티콘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벤담의 페놉티콘 먼저 알아야 뒤에 전자 페놉티콘도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이제 푸코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벤담의 페놉티콘이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국내에도 번역된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 소개됐기 때문인데, 푸코에게 있어서 페놉티콘은 벤담이 상상했던 사설교도소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푸코는 페놉티콘을 넓은 개념으로 확장을 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근대적 감시 원리가 체제화된 건축물이었고, 군중 한 명이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터클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 변화를 상징하는 동시에 그런 변화를 추동한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근대적 감시 원리가 체제화된 건축물. 스펙터클 사회에서 교율사 추동은 이끌었다는 뜻입니다. 이끌었다는 뜻, 추동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에 대한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 형별에서 영혼의 규율로 바뀌었다. 보이나? 여기 딱 여기까지만 보이는데. 여기다 적어야 되거든요. 적고 나중에 찍어서 해줘요. 그러잖아. 개인의 육체적 형편에서 놀러왔다. 영혼의 규율로 바꾸었다. 보여주는 것이었대. 페놉티콘은 모세관 같은 권력이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를 통제한다는 푸코 철학의 정서를 잘 보여주는데 더없이 좋은 신뢰였습니다. 푸코 철학의 핵심 주장이 모세관 같은 권력이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를 통제한다고 생각했던 건데요. 이게 좋은 실제 예시가 됐대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감시는 은밀하고 알 수 없게 이루어진 반면 처벌은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고, 통제와 권력은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케 한 군척 구조에서 체화됐던 것. 교도소가 공장, 학교, 군대, 막사, 병원과 비슷하고 이것들이 다시 교도소를 닮았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일까? 라는 푸코의 말이 여러분, 푸코의 말을 직접 인용했죠. 이거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사회 전체가 감시 체계에 감시 체계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모세관 같은 권력이 우리 사회에 구석구석 스며들어 있다.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얘들이 그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감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 감시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 전체에 다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덥죠? 문 좀 열어버려.
12명이나 수업을 듣고 있으면 더워요. 11명이구나 오늘. 아까지 12명 있으면 더워. 우리 사회가 거대한 페노티콘 즉 교도소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푸코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 자, 여기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죠? 요약 정리를 하자면 진짜 선생님 완전 많이 요약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네, 이해하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이해되니? 좋아요. 여기까지는 어렵잖아요.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인문학의 범주를 넘어서 지식인 일반 과제주의에 큰 영향력을 미쳤는데, 왜냐하면 푸코의 영향력은 그가 페노티콘을 벤담이라는 개인의 실패한 일화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근대 구율 권력의 미시 구조를 잘 드러내는 전형적 사례로 독창적으로 해석한 데 기인했지만 그의 영향력이 큰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것은 페노티콘을 통한 감시가 정보혁명 시대의 전자감시와 흡사하다는 인식을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1970년대 중반 이후에 다양한 감시와 통제 방법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나 폐쇄유료 텔레비전, 신용카드와 같은 전자결제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의 정보 수집이라는 형태로 널리 사용되었고요. 사람들은 예시입니다. 이거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화폐, CCTV, 신용카드, 인터넷에서 정보 수집하는 거 이거 예시입니다. 무엇에 대한 예시예요? 전자 페노티콘에 대한 예시입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민감해졌습니다. 인용합니다. 잠자고 있건 깨어있건 일하건 쉬건 욕실에 있건 침대에 있건 감시를 당한다는 조지 오웰의 암울한 1984년에 등장하는 빅브라더. 그러니까 1934년에 등장하는 내용을 지금 1934년이라는 책에 등장하는 내용에 지금 나와 있는 거를 인용해 놓고 있는 겁니다. 빅브라더의 여러분 빅브라더는 감시자입니다. 감시자. 됐습니까, 여러분? 빅브라더는 감시자예요. 바로 정보사회가 가져온 전자페노티콘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되니? 네? 자, 그러면 서구의 역사를 보면 19세기 초부터 정부가 주체가 되어 국민에 대한 대대적인 인구조사를 벌이는데 이는 이전에 보기 힘들었던 현상입니다. 나이, 가족 수, 가구, 인구는 물론 수입, 주거환경, 범죄 기록, 작업 환경, 질병 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졌대요. 이 숫자로 치환된 이 결과를 분석하고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통계학이 발달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푸코의 해석에 이제 푸코의 영향력이 큰 이유까지 미안해요. 화살표 뺄게요. 전자감시의 역사가 나와요. 먼저 정책과 법률을 위해서 자료를 조사해요. 국민을 대상으로.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여러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했어? 뭐가 필요해? 통계학이 필요했어요. 이렇게 모아진 숫자는 통계학을 통해 분석되어 새로운 정책과 법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고요. 근대 관료제와 복지국가는 숫자와 통계 없이 불가능했어요. 이는 또 정보기술의 발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찰스 베이지는 이미 19세기 초엽에 통계 처리를 위해서 계산기를 설계했고 지금 컴퓨터 산업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 회사도 1890년에 시카고 인구총소사를 설치하기 위한 연산기계를 만들면서 출범했습니다. 이거 사례예요. 그러니 이 통계학이 무엇을 가지고 오게 됐다? 여러분, 정보기술의 발달을 가지고 오게 됐다. 정보기술은 정보편뿐만 아니라 수집과 저장에도 용이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경우 1971년에 미국 연방수사국의 국제범죄정보센터가 250만 명의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만들면서 출범했는데 지금은 얼마나, 여러분 이거 사례예요. 얼마나 저장이 용이하냐면 몇만 명이래요? 지금은 수천만 명에 대한 신상정보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시죠? 무엇에 대한 예시냐면 수집과 정보 저장이 용이한 것 됐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한 예시고요. 이거부터는 데이터 감시의 사례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초기 목적이 뭐였냐? 보석, 여러분 보석 알죠? 돈 주고 나가게 하는 거. 보석과 같은 상업적인 절차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사람을 고용하거나 자격증 찾을 때 그 사람의 과거를 조회하는 용도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또 인터넷은 정보를 찾는 것을 도와주는 한편 쿠키 등 통해 IP 주소나 전자우편과 같은 사용자 신상 정보를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소비자 정보를 얻는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직장에서 컴퓨터는 정보 처리를 통해 업무를 도와주지만 동시에 작업자와 업무 시간, 작업의 진행 과정, 심지어 그의 행동까지 낱낱이 기록해서 상관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데이터 감시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데이터, 여러분 일상생활이잖아. 지금 자격증 주는 거 너네 자격증 취득해야 되잖아. 나중에 일상생활이죠. 여러분 회사 들어가서 회사에서도 업무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시켜가지고 얘네들이 하는 거 니들이 뭐 하는지까지도 전부 다 감시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데이터 감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 감시라는 새로운 유형의 감시를 낳았습니다. 1995년부터 한국에서 추진되었다 여론을 받는 부딪혀 부산된 전자주민카드에는 원래는 주민등록증, 등본과 초본, 인감의 지문, 운전, 면허증, 의료, 보험증, 국민연금 등 7개 항목, 증명 41개 항목이 통합돼서 포함될 예정이었어요. 원래는. 근데 야 국가에서 뭐 그렇게 정보를 많이 해? 많이 가져가. 너네 무슨 목적이야? 이거 사생활 침해야. 이렇게 해가지고 반대 무산이 되긴 했습니다. 무산이 됐어요. 무산.
여론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됐어요. 감시는 데이터베이스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폐쇄로 텔레비전과 CCTV죠. 전자기기를 통한 감시. 예시입니다. 예시. 전자지문, 홍채, 얼굴 모양, 정맥 등 생체 인식을 통한 감시, 인공위성으로 연결된 시스템 통한 감시, 휴대전화를 위한 위치 추적, 기업에서는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거나 국가기관에 대한 감시, 사설교화 등 감시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아, 여기다 써요. 아, 미안해요. 전자 감시의 일상화 정도로 쓰면 되겠네요. 여러분 일상에 널려있다라는 거 간단하게 설명을 바꾸면 일상화. 선생님 진짜 노력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전자 감시의 일상화가 일어나 있다라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놓고 있네요. 이러한 새로운 감시는 전자 페노티콘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페노티콘에서 시선의 규율과 통제의 기제라면 전자 페노티콘에서는 정보가 규율과 통제의 기제입니다. 자, 이 전자 감시가 뭐라고? 데이터 감시다. 전자 감시를 뭐라고 한다고 여러분? 뭐라고 했어 여기? 대답 좀 해줘. 전자 페노티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자 페노티콘과 밑에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페노티콘과 전자 페노티콘의 그 공통점과 차이점 보이세요 여러분? 이거 무조건 알아야 돼요. 페노티콘은 선생님이 아까 뭐의 차이가 나타난다 했어? 뭐의 차이? 시선의 차이가 나타난다 했지? 지금 여기서부터 페노티콘은 시선이 규율과 통제의 기제라면 전자 페노티콘은 정보가 규율과 통제의 기제입니다. 둘은 불확실성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뭐냐면 제가 지금 날 보고 있냐 없냐를 몰라. 제가 나를 지금 감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 이걸 불확실성이라 얘기를 해요. 감시를 당한 사람은 자신의 정보가 국가적 동성 상관에게 언제든 연락될 수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이나 작업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 하지만 이 둘에는 두드러진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시선에는 한계가 있지만 정보에는 한계가 없어요. 뭐 때문에?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요? 정보 데이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보 수집과 저장이 용이되면서 그치? 얼마든지 저장을 하고 수집을 할 수 있게 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이 부분이 여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돼? 여기서 이렇게 크게 해놨지만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죠? 아주 간단하게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역감시의 기능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역감시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 쟤네가 훨씬 정보가 많잖아. 우리도 쟤네를 감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역감시라고 해.
아, 원래 여기다 적어야 되긴 하거든요. 네, 여기다 적으면 선생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적을 때 밑에다 적으시면 돼요. 선생님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적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역감시는 여러분 의외와 언론 원래는 의외와 언론이 했어야 돼. 의외와 언론이. 근데 지금의 사회에서는 의외와 언론을 비대해지면서 스스로 권력화하는 경향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행정기관은 물론 의회 언론을 포함해서 사회 권력 집단을 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시민운동입니다. 여러분 시민운동 역할 이거예요. 시민운동 역할을 가끔씩 찾으라는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다 적지는 않을게요. 시민운동의 역할이 뭐라고? 가로칠게요. 정부와 행정기관은 물론 의회와 언론을 포함해서 사회의 권력 집단을 감시하고 대안적 정책을 제시. 됐습니까? 이게 역할이에요. 권력 집단 감시, 대안적 정책 제시. 맨날 운동하잖아, 시민운동. 그쵸? 이런 것들 이제 권력 집단을 감시하고 대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민운동은 정치권의 부패, 권력남용, 선거, 대기업, 언론에 대한 감시를 유지해왔는데 이러한 시민운동의 필수불가한 것이 뭐가 필요하대?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정보 공개가 필요합니다. 필요 조건이 뭐라고? 되게 중요해요, 이거. 정보 공개가 필요해. 강력한 정보 공개법. 왜? 선생님 뭐라 했어요? 교육과 통제 기재가 뭐라 했어? 무엇의 차이가 있어? 정보의 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역감시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쟤네들이 정보를 공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 강력한 정보 공개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 사람의 주장이에요. 강력한 정보 공개법이 필요해. 정보 공개를 통한 역감시는 투명한 사회를 향한 첫발인 거예요. 은유법이에요. 은유법. 원관념이 뭐예요? 강력한 정보 공개법이에요. 이해돼요, 여러분? 또 시민운동은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기존의 언론은 물론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활동을 알리고 성과를 공개하며 연대를 강화하고 있고요. 특히 인터넷과 같은 쌍방에 분산된 통신망은 빅브라더가 당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전통적 감시를 당신이 바로 감시하는 빅브라더라는 역감시의 기제로 바꾸기가 용이하니까 국민신문과 같은 인터넷을 이용해서 시민운동의 힘을 강화하는 대표적인 예시인데 예시죠.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신문으로 인터넷상에 부활시켜 시민들 운동의 문제를 얘기하고 부패를 구별하는 매체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무엇을 이용하자? 됐죠, 여러분?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여러분? 역감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 사람은 하시
하나씩 이거 다 이거 마지막 두 문단 남았으니까 하고 쉴게요. 벤덤의 페놉티콘은 푸코에서 현대사회 체계 교육 체계를 탈바꿈했고 푸코의 페놉티콘은 전자 페놉티콘으로 이어졌습니다. 페놉티콘의 이런 궤적은 현대사회에서 규율 통제 체제가 어두운 곳에서 사람들의 빅브라더의 시선에 의한 감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라는 인식에 기인합니다. 교도소가 없다면 우리 사회가 바로 교도소라는 사실을 금방 알았을 것이라는 푸코식의 사회는 페놉티콘은 교도소다. 자, 푸코는 어떻게 생각했다? 사회가 교도소랑 다름이 없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게 한계를 가진대요. 왜?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이 등식에는 시선보다 정보의 수집이 중요해진 과정과 정보 수집이 종종 피감시자의 자발적인 행위와 협조를 통해서 일어나고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접근이 모두에게 투명해질 경우 보통의 사람들이 권력자를 이거 적기 애매하겠죠? 여러분들이 읽어도 이 부분은 잘 표시만 해두세요. 보통의 사람들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것 같은 예상치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중요한 이슈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푸코의 해석의 한계라고 쓰면 여기다 적을 수 있어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거 적으면 푸코 해석의 한계예요. 왜냐? 잘 봐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정보 수집이 중요해진 과정을 설명하지 못해요. 됐어요? 두 번째는 정보 수집할 때 여러분 정보를 주는 사람의 뭐가 필요해요? 동의가 필요하죠. 그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해석으로, 이런 식의 등식으로는 이걸 해석을 못해. 얘가 나 감시하려고 정보 달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정보를 주겠어? 안 주잖아. 그치? 근데 푸코식으로 해석을 하면 절대 안 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더라 이 말이야. 동의를 하면서 주더라. 이거를 푸코 등식으로는 설명을 못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보가 공개가 좀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보통 사람이 권력자를 감시하는 역감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설명을 못해. 푸코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됐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니 여러분 이렇게 지문이 가보니까 사실적이니까 훨씬 쉬웠다 라는 생각이 들죠? 이 지문이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자, 결론 보겠습니다. 페놉티콘에 대한 논의는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에서 새로운 통찰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는 접근자의 신분이나 문 좀 닫아봐. 지위에 따라 다른 암호를 지정해서 그 공개 정보를 차등적으로 결정합니다. 페놉티콘의 시선이 비대칭 때문에 가능했다면 전자 페놉티콘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가능하죠. 따라서 이 사람의 주장이다. 여기서 이 사람의 주장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정보의 과다한 수집 자체를 금지하거나 이미 수집한 정보의 경우 접근의 권한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 얘가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마지막 전자 페놉티콘을 됐어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를 하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수집한
이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1, 2를 통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방조하면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전자 페노티콘이 생기는 거니까 됐습니까 여러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나는 접근할 수 없는 정보에 권력을 가진 어떤 자는 접근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느 순간 나를 올가매는 페노티콘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엔 네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야. 이게 주장. 이게 주장이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72페이지에 족서 역량 펼치기 나왔나요? 하셨나요? 왜 이건 또 해? 통증을 안 했으면서 왜 그래? 왜 그러냐고. 했어? 안 한 거 같은데. 안 했어요? 근데 이거 보기로 나올 수 있는 지문이어서 간단하게만 이따가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은 쉬도록 하겠습니다.